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정치권의 중요한 뉴스들을 몇 가지 엄선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근황, 상당히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진입하는 그런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포럼 33인의 전문가 포럼을 발족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상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정말 거짓말쟁이고요.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본인이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단일화 이런 이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실전 이 경험에서 직접 이 밝혀진 내용들을 가지고 이 가짜 뉴스 메이커다. 그리고 현 문재인 정권은 정말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것이를 남기지 못하는 퇴보 정부다. 이런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철수 당 대표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긴 그동안의 비화를 좀 공개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이 문재인 대통령 이제 오늘 오후에 결국 이 바이든과 최초의 정상회담을 하러 떠나게 되는데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정상회담할 때 빠지지 않고 동행하는 김정숙 여사 빠지지 않고 동행하다 보니까요. 이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 제목이 딱 뜨면 많은 분들이 조회를 볼 정도로 그동안에 정말 많은 논쟁을 야기한 장본인이 김정숙 여사인데요. 자, 이번에 왜 바이든 첫 번째 정상회담 얼마나 의미가 깊어요? 여기에 김정숙 여사가 빠진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또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우선 이 국민의힘 이 당 대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과연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번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출마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올 것이냐, 언제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별로 날짜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달 21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 등록이 되는데 지금 이 대표 출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섬세하게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오늘 전격적으로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도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또 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많이 갔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처님의 이 가피를 또 비는 그런 중요한 그 의미 있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중요한 행보를 합니다. 바로 대구에 있는 봉화사 법요식에 참석을 한다고 그래요.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내면적으로는 당 대표 출마를 확실하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동화사라고 하는 이런 사찰, 이 두 지점이 상당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구 하면요, TK의 본산 아니에요? TK 본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본산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소를 잡으려면 소굴로 가듯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듯이 지금 대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화사의 법요식은 또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냐면 거의 매번 홍준표 의원, 주호영 의원들이 이 법요식에 참석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준표, 주호영은 그야말로 또 국민의힘의 큰 맥을 짚어주는 그런 정치 역정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동화사의 법요식에 가는 것이 결국은 대표 출마를 직전에 둔 매우 의미심장한 행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의 민심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 홍준표 의원도 곧 만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나오기 직전에도 이 홍준표 의원과 만나서 서로 또 의견을 교환한 바 있는데 이런 이 다면적 차원에서 대구 동화사에 간다. 그래서 이제 결심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시점만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당 대표 출마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총선에도 실패하고 지난 서울시장도 실패했는데 세 번씩이나 이렇게 선거에 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물으니까 낙선한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좀 우습지만 작년 총선은 우리가 쓰나미처럼 당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 경선은 민주당이 민주당의 민주당이 선택하게 한 역경선이었기 때문에 패배했다. 예. 그래서 이번 대표 선거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둔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장 선거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출마를 지금 재고 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밝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나경원 대표가 이제 중진으로서 출마 최종적으로 이 선언을 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당 내 동향을 보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지도부 안에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송영길 대표를 빼놓으면 최고위원들 거의 다 친문 강성파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사건건 송영길 대표가 밀리는 형국입니다. 충돌하는 형편이에요. 이렇게 충돌하고 밀리는 과정에 와 있는데 지금 초반부터 여기에 김부겸 총리가 다시 송영길 의원하고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다르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과 백신에 전념하겠다. 이것이 송영길 대표의 최우선순위의 어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심을 여당의 정책 변경에 반영한다는 거죠. 근데 친문 강성들은 정책 변경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지 않았느냐. 부동산과 관련된 분노한 민심을 정책 변경하는데 바꾸는데 만약에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이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하면 뭐 재건축, 재개발, 이 규제 완화도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지만은 이 온갖 세금 폭탄에서 우리 국민들을 해방시키는 거가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송영길 대표 그와 그 측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재산세도 그리고 종부세도 공시지가도 전면적으로 이 세금 체제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금융대출 생애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는 이 청년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용 LTV를 대대적으로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90% 정도까지라도 까지는 대대적인 융자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친문 강성들이 여당의 정책은 딱 장악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그냥 끼어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친문 강성들 원내 대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이 송영길표 부동산 말하자면 정책을 바꾸는 거 여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부겸 총리도 친문 강성파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재산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당 정간에 조금 이 조율이 굉장히 쉬운 분야지만 이 종부세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양도세 이런 거에 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넘지 못할 벽이 상당히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세하고 이 종부세를 고치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당이 했던 부동산 정책의 근본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정하는 건데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집도끼를 다 떠난다. 이것이 김부겸 총리와 그 다음에 친문 강성들의 주장이에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 양도세 유예 조치를 쭉 해왔는데 양도세 유예 조치 1년간 해왔는데 결국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유예 조치에 따라서 집을 팔려고 내놨느냐 이거예요. 이 말하자면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완화한 거면 그거 봐라. 결국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 바꾸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의 경우에는 이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오른 것은 결국은 이거는 사회에 환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또 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사회 환원화. 그러면 뭐 시장경제 자본주의에서 사회 환원 방법이 강제로 뜯어버린 거예요. 사회경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뭘로 사회 환원하느냐? 강한 세금 폭탄을 통해서 환원하겠다는 생각이나 똑같아요. 오른 집값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 종부세 완화를 들고 송영길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뉴스. 바로 이번에 이제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데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문한 것은 4번째입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간의 정상회담은 총 10번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여사가 수행원단에서 빠져버렸어요. 이거 아마 김정은 여사 잠이 못 올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서. 그러나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요. 참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 원인은 한미 간의 갈등 국면, 즉 문재인 대통령식 나홀로 대북정책, 나홀로 대중정책, 나홀로 대미정책에 관해서 바이든 정부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영부인 오겠다, 김정은 여사 오겠다 그러니까 노 지금 우리 집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는 투잡을 뛰고 있어. 지금 대학 교수하고 있는데 이 레이디 간에 별도로 일정을 만들기에는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 지금 바이든 여사는 지금 대학 교수하고 있잖아요. 노던 버지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장문 교수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애들 가르치는 게 굉장히 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지 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의 정치 외교 목표가 뭡니까? 시진핑 잡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시진핑 잡아가지고 김정은이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비핵화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적인 압도적 우위에 서는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일본을 끼고 그 다음에 한국을 끼고 인도, 호주 이런 데를 끼워서 쿼드도 넓히고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동맹관계를 넓혀서 즉 아시아 패권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시진핑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김정은이도 미국이 추진하는 비핵화 협상의 구도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쿼드도 전면적 쿼드 참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분야별로 부분별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언론 나오는 그 행간을 알면 질 바이든 여사의 투잡을 이유로 해서 명분으로 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방역 문제를 명분으로 해서 김정숙 여사 결국 수행원단에서 빠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요.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정상회담 하는 거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국가가 처하고 있는 외교안보적 환경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틀과 특히 한미 동맹 정책의 기본을 굳건히 하는 정책의 전환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바탕이 밝혀지면 김정숙 여사도 분명하게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가 투잡을 뛰고 있다 하더라도 왜 마다하겠는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거 스가 총리도 혼자 갔어.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오지 말라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거 자꾸 이상하게 나쁘게 논평하지 마. 그러면 한국이 항상 꼭 일본 뒤만 따라가야 되겠어요? 일본을 압도하는 외교도 해야죠. 지금 현재 일본 봐봐요. 전화 통화할 때도 일본 스가하고는 30분이 넘게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몇 분간이나 했습니까? 이 바이든과 스가는 전화로 정상회담 했다는 소리까지 들어요. 그 다음에 바이든은요, 주일 대사는 이미 다 내정을 해놨어요. 공표까지 해서 청문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 미국 대사가 누군지 알긴 합니까? 이거 오리무중이에요.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지고 있어요. 대전 면에서. 이 얘기는 그만큼 한미 간의 정책적, 전략적 갈등이 그만큼 심화됐다. 이런 엄중한 경고 사인인데 이 경고 사인을 제대로 읽어내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 정도로 해서 왜 지금 현재 김정숙 여사가 못 가는지 이거는 반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드디어 전문가 포럼, 윤석열 지지하는 33인 포럼이 발족됐는데 여기에 참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포럼 이 발족 시기 바로 21일 날 이틀 후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립 기념 토론회는 누가 이 강연을 하냐면요. 이 송상현 서울대 법대의 명예교수가 강연을 해요. 이 강연은 왜 하느냐 인연이 송상현 명예교수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할 때 논문을 지도한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럼이 33인 포럼은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과 상식 포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럼의 대표는 누가 맡고 있냐면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인 정영상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정영상 교수는 또 이 윤석열 총장과 어떤 이 사적인 인연이 있냐면 과거에 중앙지검장 시절에 말이죠. 이 정영상 교수가 한국법학교수의 회장 자격으로 만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 교수의 경우에는 전국법과대학장 협의회장을 거쳐서 한국법학교수회장을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역임을 했어요. 이때 만난 인연으로 이 포럼의 상임 대표를 맡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이 창립 회의를 할 때 이 사회는 누가 보냐면 여러분들 뭐 이 종편에도 많이 나오는 분이죠. 김민전 경희대 휴마니스타 칼리지의 교수. 그 다음에 이 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 김태규 변호사가 최근에 사직을 했죠. 이 중요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많이 한 판사죠. 김태규 판사. 이 김태규 판사가 사회를 맡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의 기저 이 발제는 누가 하냐면 그 유명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현재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임 발기인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대표 정용상 교수 이외에 김종욱 전 한국체육대 총장, 박상진 국악학원 이사장, 황희만 전 MBC 부사장, 김탁 고려대 의대 교수, 대한노인여성의학회 회장입니다. 윤정현 범사령 공동대표, 이런 33명이 지금 참여하는데요. 왜 33명이냐? 이것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그거를 벤치마킹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발제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 포럼, 공정과 상식 포럼 이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구를 지금 현재 언론에 소개하고 있어요. 뭐냐면 무너진 나라 정상화 프로젝트, 정권교체 지성인 포럼, 이런 말들을 보면 어떤 성격의 모임인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것 같고요.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법치 시스템을 바로 세워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공정과 상식 포럼을 조직하게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정과 상식 포럼이요. 윤석열 총장의 공식적인 정치 데뷔를 앞두고 말하자면 뭐 이 메인 가수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나온다. 뭐 이 조용필 나온다. 그러면 그 앞에 다른 유명 가수들이 무대를 쫙 이렇게 장식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붐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공정과 상식 포럼이 윤석열 총장의 데뷔를 위한 이 화려한 이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야권에서 중요한 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죠.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는 정말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국민의힘 새로운 대표가 이제 선택이 됐을 경우 선거가 끝나면 제대로 잡음 없이 합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그 다음에 당 대표, 그리고 새롭게 선출되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 이 세 분이서 과연 야권의 단일 특기를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의 이 단일화 과정, 그동안의 정치 역정과 관련해서 이 본인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세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쭉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18대 대선 때 얘기인데요. 문재인 당시 후보 지원 유세를 40회나 넘게 했다. 그리고 이 도망간 것이 그 당시 이제 미국으로 도망갔다, 이런 루머가 좀 있었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40회 넘어서 유세를 했고, 그리고 미리 내가 출국한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투표를 다 끝나고 나서 밤에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투표를 안 하고 오전에 떠나서 악영향을 미쳤다는 식으로 왜곡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왜냐? 글로벌 감각도 없고 선악 구분도 안 되고 생각이 또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가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퇴보 정권이다. 그리고 지금은 인류의 문명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어서 이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중신 냉전, 이 세계 메가 트렌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이 정도의 큰 흐름을 제대로 읽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이 전략을 갖춰야 되겠다. 예,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이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미중 신냉전, 이것은 이제 국내 정치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국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과의 합당은 6월에 전대가 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고, 대선 출마는 내가 출마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격을 부여해 준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미중 신냉전 3가 메가트렌드가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인류의 문명사적 전환이다. 이 세계 3대 메가트렌드는 세계가 앞으로 기술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이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예. 그리고 지도자 머리에 최소한 이 정도는 정리돼야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데 정치권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없다.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글로벌 감각이 없고 대부분 사안을 선악으로 구분하며 어떤 현상에 한 번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의 설득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 셋을 보면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판단, 행동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2012년도 18대 대선과 관련된 이 본인의 역할,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를 40회 넘게 했고 대한민국 역사상 대선 지원 유세 횟수를 따지면 기록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가짜뉴스 유포의 주범은 드루킹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이 대담집 책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1월에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대담집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안철수 의원이 미국 안 가고 함께 선거했으면 좋았지 않았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있지만 참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한 거, 이거 정말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여기는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이 비상대책위원회의 합당 동의를 구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당대표 후보 입장도 엇갈려서 결국은 전당대회 후에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국민의힘 측에서 전해왔다. 그래서 이 당대표 선거가 끝나야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당이 지역위원장 공모를 했죠. 253명.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20, 30대의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 가운데서 국민의힘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분이 많았는데, 양당이 합치기 전에 우리가 즉 안철수 대표가 이런 분들을 모으면 나중에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파이를 키우자는 의미다. 예, 이거는 제가 이미 이 뉴스를 분석해 드릴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과 서로 윈윈 할 수 있으려면 국민의힘 스펙트럼을 외연을 넓혀야 되잖아요. 근데 외연이 넓혀지는데 굉장히 애로를 지금 느끼고 있는 분야가 바로 20, 30대하고 중도층, 무당층이에요. 이 외연을 넓히려면 결국은 안철수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산을 더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바 있는데요. 저의 해석과 이 안철수 대표가 내놓은 그런 입장,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냐면, 야권 통합을 통해 단일 후보를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대선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또 출마 선언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국민이 자격을 부여해 준 사람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에도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부가적으로 말씀을 몇 가지만 더 드리면, 현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잘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내 것이가 없는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이를 볼 수는 없으나 진보 진영 주요 구성원들의 무능과 위선 정체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확실히 알았다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진보학자는요, 우리나라 70년 정부에서 보수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진보 정부가 있었고
문 대통령의 퇴보 정부 행태는 처음이다 라고 말하더라. 이것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도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무능 정권이다, 무책임 정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 차원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국정은 100% 실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다. 그리고 저도 공직생활 33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정부 다 거쳐왔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제가 공직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무능한 정권 저도 처음 봤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당대표의 의견하고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과의 정치적 노선과 이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합리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중도 시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 차이는 분명하다. 그러나 보수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야 집권이 가능하다. 최근 국민의 이념 성향 여론조사에서도 중도가 크게 늘어났다. 국민의 이념 성향 여론조사에서 중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더라도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중도 실용 정치 노선이 중심에 서는 게 맞다. 지금이야말로 이 민생경제가 굉장히 파탄 나 있잖아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는 정책입니다. 이제 현 문재인 정권가 왜 망했습니까? 지금 실용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외교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그런데 이념에만 치우쳐가지고 중국 좋아하죠. 북한 좋아하죠. 그 다음에 좌파 성향의 소득 주도 성장 좋아하죠. 이념 정치, 이념 외교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실용 정치, 실용 외교를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의 골이 깊어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중도 실용성을 강조한 것은 상당히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적성에 맞냐 안 맞냐 여기에 관해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년 전 읽은 수필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재밌어야 하고 프로는 싫어도 하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프로 정치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안철수 대표도 벌써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지 1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전수전 많이 겪었죠. 예. 그리고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희생,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장단점, 많은 평가를 받아왔지만은 이번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쓴맛 한맛을 다 본 선수 안철수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요 2017년도 대선 그 당시에 21.4%로 3위를 했는데 70년 한국 정치사에서 대선 결과를 보면 제3 후보로서 20% 이상 득표를 한 사람은 87년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 27.04 하고 본인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과 관련해서는 국민통합, 공정한 사회, 일하는 정치 또는 유능한 정부가 시대 정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이 모여있다. 정권 교체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위에서 함께 논의하는 사람들이 유능하고 도덕적이면 좋겠다. 그리고 과거에 2016년도에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영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왜 안 대표를 이렇게 비난하느냐 이거에 관해서는요. 여의도에서는 상대만 보는 것 같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면 그 사람이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 국민이 항상 심판을 본다. 모든 판단은 국민의 목이지 정치인의 평가는 덧없다. 그래서 반응을 안 한다. 이 얘기는 정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꼭 들어야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그리고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